먼저 제가 고분자 신소재 공학과에 있는 교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고분자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혹시 어떤 것이 더 익숙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폴리머란 말이 쓰여 있고요. 오히려 우리말 고분자보다는 폴리머란 말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재료면 플라스틱 또는 그 수지라는 말 있잖아요. 레진.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분자로 같이 쓰일 수 있는 말들입니다. 혹시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배운 적은 있나요? 탄화수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뭐 그런 것들. 이 고분자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탄화수소의 덩어리 또는 탄수화물의 덩어리인데, 분자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한 5천 이상 되는 그런 거대 분자들입니다. 5천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최소 분자량이고요. 분자량이 더 커지면 몇만 너무 작죠. 보통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생수병을 만드는 그런 고분자들이 몇십만에서 몇백만 정도 되는 그런 고분자들입니다. 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자가 젖가지들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타래가 나노미터 수준, 몇 나노미터 정도로 얽혀있는 그러한 구조들이 고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고분자의 한 가지를 실제로 보고 찍은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그 고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을 해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수소나 탄소, 그리고 이 빨간 것은 산소들입니다. 분자량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한 8천 정도, 8천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는 하나의 거대 분자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지름을 대충 예측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들어본 나노과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노미터인데 한 4에서 한 5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분자들입니다. 고분자가 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을 한 1m나 2m 잘라놨어요. 그럼 그냥 방에다가 먼지와 같이 굴립니다. 한 일주일쯤 후에 계속 생활하다 보면 그 실타래가 어떻게 바뀌어있죠? 쫙 펴진 상태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뭐 거의 그냥 먼지 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뭉쳐진 덩어리 상태로 존재하죠? 덩어리 상태로 있게 될까요? 덩어리 이렇게 되죠. 좀 더 안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형태로 바뀌는데, 실타래도 쫙 펴져 있는 상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질서가 너무 완벽하잖아요.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 모든 현상들은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분자도 마찬가지로 고분자 사슬은 여러분들이 힘을 가하면 한 방향으로 쭉 펼 수 있지만 이걸 맞으면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거든요. 이러한 고분자가 엉켜졌을 때 사이즈가 한 4에서 한 5나노미터. 이러한 분자를 만들고 이러한 분자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고분자 과학이고 고분자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고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거대한 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가장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입니다. 천연고분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얻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얻는 건 아니고요. 천연에서 얻는 것은 이미 그 생물체들이 자기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가공을 해놓은 겁니다. 즉 거미줄 같은 경우에는 거미가 자기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형태로 섬유의 길이나 아니면 섬유 표면의 그 거미줄 표면의 특성들이나 이런 걸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크 같은 경우, 실크 같은 경우에는 무에가 자기가 고치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놓은 섬유들이다. 그리고 그 고치로부터 실을 얻는 과정은 사람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천연 물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분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고분자를 그냥 얻는 건 아니고 적절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실크는 천연 무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단백질들입니다.
천연 단백질인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섬유 형태로, 실의 형태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DNA, 여러분의 바이오, 여러분의 그 생체, 모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하드디스크인데 이 DNA도 천연 고분자로 직경이 한 몇 나노미터 정도 되어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우의 껍질이나 게의 껍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천연 고분자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아마 생물 시간에 배운 키틴이나 이런 것들, 키틴 배웠죠? 키틴과 그리고 키틴을 약간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키토산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고분자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늘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앞에 손을 얹고 있는 책상, 이러한 셀룰로스 기반, 셀룰로스, 그리고 또는 셀룰로스와는 약간 다르게 물에 녹을 수 있고 여러분이 에너지로 흡수할 수 있는 녹말들, 스타치, 또한 천연 다당류들이 전부 다 이러한 고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합성 고분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합성 고분자는 이러한 천연 고분자처럼 자연계에서 다른 생물들이 자기 자신의 생존이나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분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에폭시 수지 같은 것들, 에폭시 수지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비행기 동체, 최근에 그 보잉 787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랬죠. 이 보잉 787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합재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복합재료라는 것이 보통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와 거기에 에폭시 수지를 같이 섞어서 만든 그러한 형태 재료들입니다. 섬유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이 옷처럼 이 섬유만 가지고는 너무 뭐라 그러나 유동이 너무 심해서 서서 너무 움직임이 심해서 어떻게 특정 구조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그 섬유를 서로 콘크리트와 같이 덩어리로 고체상으로 만들어줄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 에폭시 수준입니다. 에폭시 수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합성 고분자로 중요한 것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리막들, 그리고 뭐 자동차의 페인트 전부 다 고분자 재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무들, 러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접착제들 전부 다 고분자 재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분자는 어떻게 만들 거냐? 천연 고분자는 어떻게, 이건 이제 천연 고분자는 이제 생물들이 이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생물들이든 사람이든 간에 고분자는 작은 분자들, 보통 고분자는 폴리머라는 말을 쓰고요. 폴리라는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폴리머라는 것은 작은 분자 하나, 그래서 보통 모노머라는 말을 씁니다. 모노머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서로 결합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커다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작은 것들 합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칠 거냐? 합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만 해보면 전자재료 또는 의공 재료라고 해서 이제 의료 기술과 의료 행위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 그 다음에 생활용품에 당연히 들어가죠. PET만 해도 생수병만 해도 벌써 생활용품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수송재료. 수송재료라고 했지만 건축용 재료, 소목재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의공재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공재료, 혹시 여러분들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당뇨병이나 아니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장이 손상을 받고 더 이상 신장이 노폐물을 걸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신장 투석이죠. 인공 투석. 다 들어보셨나요? 투석이란 것. 간단하게 환자의 몸에서 혈액을 빼서 어떤 외부에서 이제 그 특정한 기구를 통해서 정제를 한 다음에 여과를 시킨 다음에 다시 몸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그 신장 투석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분자 재료입니다. 고분자 중에서도 다공성 고분자,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고분자가 있는데 그 구멍이란 것이 너무 또 크면 안 돼요. 적당한 크기,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것들이 통과할 수 없는 사이즈의 그런 고분자 막에 한쪽에는 깨끗한 물, 한쪽에는 혈액을
같이 접촉시키면서, 즉 이게 그 말씀드린 다공성 막인데,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막인데 한쪽에는 혈액, 한쪽에는 물, 뭐 식염수 같은 거 해도 되겠죠. 통과시키게 되면, 접촉시키면 어떻게 돼요? 혈액으로부터 적혈구나 백혈구 같이 덩어리가 큰 것들은 물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들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가 노폐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죠. 노폐물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신장 투석의 핵심 재료가 바로 그 중공사라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 섬유로, 그 섬유는 제가 말씀드린 다공성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공 재료로 사용되는 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의 제조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반도체 전자죠. 전자, 소자. 여러분들 컴퓨터 하나씩 다 있을 거고 당연히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스마트폰까지는 모르겠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핸드폰에 상당히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누가 만들 거냐? 반도체는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 거다? 반쯤만 맞습니다. 반도체는 고분자와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반을 만듭니다. 화학하고 반도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학 또는 고분자가 반도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전자공학과를 가서는 안 됩니다. 좀 이상하죠? 전자기기인데, 전자소자고. 하지만 반도체의 제조, 실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또는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그러한 전자 쪽, 뭐 소자를 개발, 소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자 소자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나 미세하게 화학 공정을 이용해서 소자를 그리느냐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20나노미터 반도체, 30나노미터 반도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빛에 반응하는 감광물질을 이용하는데 그 감광물질을 얼마나 작게 여러분들이 그 감광물질에, 빛에 반응하는 감광물질에 회로를 그릴 수 있느냐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다른 외국의 기업들은 뭐 40나노미터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벌써 20나노대 기술을 개발하고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벌써 한 30나노 정도. 그런데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그런 20나노대 기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20나노미터 회로 선폭을 가지는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결국은 고분자 기술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몇 가지 슬라이드가 있긴 하지만 요거 하나만 제가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실리콘을 이용해서, 실리콘 덩어리입니다. 실리콘 덩어리를 얇게, 여러분이 그 물을 이렇게 채 썰 때 먼저 물을 이렇게 얇게 펴잖아요. 물을 자르듯이 잘라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고요.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제가 말씀드린 감광물질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감광물질에 빛을 이용해서 원래 회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원래 회로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판을 통해서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이 회로, 이 영상이 그대로 밑에 감광물질로 옮겨지겠죠. 그 다음에 옮겨진 그 감광물질을 씻어주고, 그러면 빛을 받은 부분은 씻겨져 나가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드린 실리콘 웨이퍼예요. 실리콘이라는 웨이퍼고 그 위에 감광물질이 덮여 있습니다. 감광 고분자라고 하죠. 감광 고분자가 덮여 있는데 여기에 빛을 쪼여줍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부분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빛을 받으면, 빛이란 것이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에너지 덩어리가 닿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빛을 받은 부분은 씻겨나가게 됩니다.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이만큼이 없어졌고 또 이만큼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리콘 웨이퍼 위에 어떤 고분자 물질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구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없는 부분만 어떤 약품을 사용해서 그대로
깎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깎아주면은 이만큼이 깎여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고분자 물질은 어차피 플라스틱이니까 어떻게든 태워서 없애든 어떻게든 없애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는 실리콘이 얻어집니다. 이렇게 모양이 그려진 것이 요 폭이 뭐 20나노미터가 되느냐 30나노미터가 되느냐, 그게 20나노급 반도체, 30나노급 반도체입니다. 그럼 결국 20나노급 반도체, 30나노급 반도체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나노급 선을,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감광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감광재료들이 고분자입니다. 이게 전자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이 됩니다. 즉,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만들고 싶다. 회로 자체를 구성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자공학과 가도 되지만, 회로를 정말로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공과나 고분자공학과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한 가지 예인데, 제가 만들었던 고분자인데, 고분자에 어떤 특정한 구조를 도입하게 되면 전기를 가했을 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발광 고분자, 여러분들 혹시 그 삼성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올레드라고 하는 것, 아몰레드, AM올레드. 그것은 아직까지 고분자는 아니고 유기 분자들입니다. 구조는 여기 보시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벤젠 고리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분자들로 이루어진 발광장치, 표시장치인데, 여기에 전기를 가하게 되면 전자가 들어가고 또는 전공이 들어가고 해서 전자와 전공이 서로 만나게 되면 빛이 나오게 됩니다. 유기물, 작은 분자로도 가능하지만 고분자로도 이러한 동일한 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도 이러한 고분자 발광 재료를 이용해서 실제 발광 디스플레이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이쪽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분자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양도 늘어나고 다른 여러 재료와 비교했을 때, 즉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철과 비교했을 때도 그 비율이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효율성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 생수병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 생수병, 아마 여러분들 많은 수는 이 생수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재활용도 쉽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신 유리병을 사용하게 되면 유리병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다시 수거해서 공병의 형태로 쓸 수 있다. 훨씬 환경 친화적이다. 맞나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생수병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왜? 유리병은 무겁죠. 무거우면, 그리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내가 이 생수를 마시고 있을 때 이 생수가 바로 제 사무실 옆집에서 생산된 생수는 아니죠. 어디 생수 공장에서, 특히나 요새는 이제 환경 오염이 좀 심해지니까 물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이 생수가 얻어집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수송을 해야 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병, 수송을 하기 위해서 깨지기 쉽기 때문에 포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무겁죠. 유리 무겁고 당연히 물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마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무거운 재료를 수송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생수병을 싣고 오는 자동차의 연료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름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나 요즘처럼 기름이 비싼 시기에 포장도 많이 해야 되고, 포장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는 그러한 생수병을 실어 오는데 기름을 많이 쓰고, 즉 수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름도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자연계,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기가스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생수병은 이거 얼마나 가볍습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단지 플라스틱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가볍습니다. 그리고 깨지진 않기 때문에 포장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많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생수병 몇 개 놓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한번 감아버리면 끝입니다. 얼마나 가벼워요. 이건 가볍기 때문에 수송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유리병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배기가스가 줄어들겠죠. 겉모습만 놓고 보지 말고 실제로 재료의 이러한 고분자 또는 유리병의 처음 태어남부터 그 태어난 것부터 최종적으로 소모되는 때까지 전체적인 에너지를 또는 독성 물질, 유해 물질의 발생을 놓고 보면은 결코 이 플라스틱 생수병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리병이나 나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분자의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고분자를 다룰 수 있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화학공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규모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학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들, 석유화학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분자를 만들기 위한 그 모노머라는 단분자들 물질들이 있었죠. 작은 분자. 그 단분자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밀화학 산업들 또는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그러한 단량체들, 모노머를 가져다가 고분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분자를 가공하는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분자를 가지고 앞으로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거냐? 지금까지는 고분자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은데 의학과 관련해서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의 배양부터 생성, 응용 전부 고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공장기들 현재는 금속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고분자 재료가 앞으로 그 많은 부분 대체할 겁니다. 왜냐? 금속은 무겁잖아요. 고분자는 가볍습니다.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동차. 이것은 현재 이제 로터스 엘란이라고 엘리제라고 그 영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인데 이것도 이 차체가 현재는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복합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벼운 자동차, 연료 소비가 적은 자동차는 결국 가벼울 수밖에 없고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나 항공기들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휘어지는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들 휘어지게 만들려면 구부렸을 때 부러지면 안 됩니다. 고분자가 최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누른다고 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고분자 발광재료도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도체들 이러한 강력한 반도체, 작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감광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들 유기물을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보다 고분자를 이용한 디스플레이가 훨씬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앞으로 커다란 가능성을 지닐 겁니다. 그러면 산업적으로만 중요하냐? 당연히 아니죠. 노벨상 상당히 많은 여기 보시는 이러한 분들이 전부 고분자와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타우딩어라는 분은 이제 고분자의 기본 원리를 이제 발견해서 고분자의 구조를 발견해서 받은 노벨상 받은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칼 지글러와 이제 훌리오 나타 이 두 분은 여러분이 많이 늘상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실제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 분, 앨런 히거와 그리고 앨런 막다미드, 그 다음에 시라카 교수님, 이 세 분은 전부 고분자, 특히 전도성 고분자, 전기를 가했을 때 그 전기를 흘려줄 수 있는 고분자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2005년도에 새로운 고분자, 메타세시스 중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분자 합성 방법을 개발해서 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화학의 한 부분, 화학의 한 귀퉁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분자가 실제로는 그 화학보다 활용면에서는 훨씬 유용한 그러한 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화학 산업에서 전체 화학 산업의 매출액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전체 화학 산업에서 100억의 제품이 생산된다면 그 중에 한 60억 정도는 고분자 제품들입니다. 그 상대적인 비중을 아시겠죠? 저희는 이제 인하대학교 신혼 고분자공학과에서는 이제 이런 8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이런 8분의 교수님들은 전자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고분자 또는 의약 또는 의용재료,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재료나 그 환경 친화적인 고분자 가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밀 나노 재료들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 과가 발전될 겁니다. 혹시 다 대부분 모르실 텐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분자 공학과라고 제일 먼저 생긴 학교가 인하대학교입니다. 1960년대부터. 그 이후로 계속 과가 커지고 있고요. 나온 졸업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옆에서 보시는 이러한 산업체에 취직을 했고, 당연히 이제 이 고분자와 관련 없는 분야로 가실 분들이 계신데, 고분자와 같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일보직이나 이런 회사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박사학위를 더 받으시고 학교로 가신 분들도 많이, 교수가 되신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특허나 이쪽 고분자 관련된 특허 그런 걸 공부해서 변리사가 되신 분도 있고.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분자란 것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제조되긴 하지만 화학과에서 다루는 그러한 화학과는 좀 다른 굉장히 응용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